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윤종호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여의도에선 확인되지 않은 각종 썰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강원도 강릉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계속 확산돼서 민가가 위험했는데요.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주불은 지금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할 만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산불 관련 속보부터 먼저 전문가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강릉 산불 상황, 현장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전국부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 3단계를 발령했던 강릉 경포동 산불 8시간 사투 끝에 주불을 진화했습니다. 자, 오전 중에는 강풍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요. 오후 들어 헬기 진화 시작됐고 5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소나기가 내렸다고 합니다. 진화가 좀 빨라졌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건우 기자, 이 강풍 탓에 진화가 쉽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 다행히 일찍이 주불이 꺼졌네요. 네, 강릉 산불은 때마침 내린 단비로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강원 강릉시 난곡동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8시간 만인 오후 4시 반쯤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오전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최대 초속 30m에 이르는 강풍이 불었지만 오후 들어 초속 19m로 잦아들었고 소대형 헬기 1대와 대형 헬기 2대가 투입되면서 빠른 진화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산불은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신주를 덮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전국의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축구장 530여 배에 이르는 산림 379헥타르를 태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산불로 주택과 펜션, 축사 등 시설물 피해는 70개소를 넘어섰습니다. 화재 현장 인근 주민 520여 명은 현재 강릉 아이스 아레나, 사천 중학교 등으로 몸을 피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주민 1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2도 화상을 입었다는 보고도 접수됐고 사망자도 1명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풍에 불덩어리가 날아다닐 정도라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한때 경포대 초등학교 담장 근처까지 이어져 교육당국이 버스를 투입해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긴급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지정 보물인 경포대 근처까지 산불이 번져 문화재청이 현판을 급히 떼어내 옮겼고 강원도 유형문화재 50호 방해정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또 경포호 주변 작은 정자인 상영정도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욱한 산불 연기가 인근 7번 국도를 뒤덮으면서 즈무고가교에서 경포 방향 구간도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진행 경로에 있는 경포대 북부 인근 사찰과 아파트 단지에 방화선을 구축했습니다.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강릉 산불 상황 다행히 주불은 잡혔다고 합니다. 축구장 530여 개 규모의 산림이 불이 탔고요. 그리고 뭐 카페 거리나 이런 경포대에서도 연기가 자욱할 만큼 이 바닷가 쪽으로도 불길이 번지면서 한때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불은 비가 내리면서 꺼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조심해야죠. 잔불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또다시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다 보니까 초속 30m로 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불길이 바람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부는 느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번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해안가에 있는 송림까지 다 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긴급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자, 송구봉장님, 이번에 강릉 산불이고 어떻게 번진 거고 어떻게 지금 진화가 되는 겁니까? 일단 그 화인에 대해서는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추정뿐입니다. 정확한 그 감식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강풍에 그 소나무가 부러지면서 이 전기줄을 덮쳤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화재가 시작됐다는 것이 그 난곡동 야산에서부터 그것이 지금 추정이고 다행히 지금 인명피해가 크게 없습니다. 지금 인명피해가 주민 1명이 한 2도 화상, 그다음에 또 소방대원 2사람이 한 2도 화상 이렇게 정도니까 인명피해가 없는 것은 상당히 다행이고 초반에 상당히 위험했어요. 이것이 지금 경포호 주변에서
주변까지 산불이 왔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위험한데 예. 다행히 바람 방향이 바닷가 쪽으로 갔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송림은 많이 탔지만은 예. 일단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쪽에서는 그 면할 수가 있었고 네네. 또 하나는 저 오후 접어들면서 바람의 세기가 좀 약해져서 예. 소방 헬기가 뜰 수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이 주볼이 진화된 것이 3시 반부터 소나기가 내리기 예. 시작했는데 네. 천둥하고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한 시간 동안 예. 내렸다 가라앉았다 이렇게 오는 바람에 네. 그 덕분에 4시 반에 지금 소방당국에서 주볼은 진화됐다. 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인근 마을 주민 147가구 303명이 대피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비가 내리면서 주불 진화가 거의 됐다고는 이야기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산불로 이 펜션 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 채가 전소가 됐고 주민들도 대피를 했는데 자, 펜션 주인 등 강릉 시민들의 목소리 저희들이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저희 펜션이 이제 산하고 많이 붙어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 주변을 물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한 10분 정도 경과하니까 금방 불이 날아와서 저희 그 펜션 뒤에 산에서 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뭐 걷잡을 수 없이 불이 튀어서 또 옆집 붙고 해서 그 주변의 목조주택들은 거의 다 전소됐습니다. 지금 생계들이 다들 아주 걱정이 됩니다. 경포 관광지는 이게 어떤 그 계절적으로 오는 손님들을 해가지고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지금 생계가 다들 막막해서 참 큰 걱정입니다. 예. 우리 집 너머에서 연기가 나길래 바람이 많이 부니까 어머 저 어떡하나 불꽃 날리겠다 했는데 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는 집에 불 붙지 말라고 이제 물을 막 뿌리고 있었고 옷 좀 챙겨라 나가자 하는데 옷 챙기는 순간에 우리 집 뒤에로 불이 붙은 거야. 그 나오려고 이 분이 연기는 꽉 찼지. 네, 현장 그림 들어온 걸 보면요. 정말 바람에 연기가 날아가는 게 그대로 보일 정도로 정말 그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면서 불길이 쉽게 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바람에 그냥 연기들이 흔들리는 게 다 보이시잖아요. 이게 그만큼 바람이 초속 30m 정도로 불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다만 이 바닷가 쪽으로 와서 시내로는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만 펜션이라든지 이런 관광지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전소되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가 오듯이 그냥 바람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불길이 그만큼 바람을 타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길이 쉽게 번졌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염건웅 유원대 경찰수방행정학부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강릉 산불과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건입니다. 예. 자, 지금 강릉 산불 말이죠. 이제 뭐 소방대응 최고 3단계까지 상향이 됐다가 비가 오면서 좀 소강 상태가 됐습니다. 주부는 잡았다고 하는데 지금 산불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오늘 오전 8시 22분에 강릉 난곡동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고요. 이후에 지금 현재 그 산림과 소방당국이 바로 즉각 대응을 해서 오전 9시 43분과 10시 30분에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김수태 지사가 조금 전에 바로 지금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네. 오후 4시 30분경에 현재 강릉 산불은 주불이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이 진화된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핵심적으로 가장 강한 불이 지금 진화가 완료됐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잔불 작업에만 전념하면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날씨가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전만 해도 지금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오전에 한 바람이 초속 한 30m, 그러니까 순간 최대 풍속이 30m에 가까운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었고요. 네네. 거기다 최근에 지금 그 건조한 날씨 때문에 강릉 지역은 지금 건조특보, 특히나 이제 건조경보가 발효된 상태였고요. 네. 또 강풍특보 중에서 강풍경보가 지금 발령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 이런 지금 날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이 불을 진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지만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의 노력으로 지금 산불 발생 8시 기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면 진화도 어렵고 이 번지는 것도 빠르고 이 강풍 굉장히 심하게 불었는데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뭐 양간지풍 이런 이야기로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양양과 고성, 그러니까 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지역과 양양과 강릉 간에 양간지풍이라는
국지적 고온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의 특징은 이제 건조하고요. 강풍이 수반되는데, 그러니까 이 서풍이 태백산맥을 만나서 산비탈을 넘어갈 때 고온 건조해지고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네. 소형 태풍급의 위력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속 30m의 순간 최대 풍속이었지만 아까 양가지풍이 불었을 때 측정 바람은 초속 96km에 달하는 바람이 불었다고 지금 아까 측정 결과를 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불은 사실 건조한 그런 고온 건조한 속도의 바람이 더해졌을 때 더 심각한 산불로 진화가 그러니까 지금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늘 바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강릉 산불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람도 그렇고요. 이 양간지풍이라는 것도 있고 건조주의보도 있었는데 지금 진화가 그래도 잘 된 건 이제 비가 왔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헬기가 뜨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어떻게 양면성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산불은 주로 산림청 헬기가 떠서 진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소방차라든지 소방관들이 직접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는 정도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주불을 진화를 해야 되는데 주불은 산림청 헬기나 또는 소방 헬기가 떠서 그러니까 물을 퍼 나르면서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오늘 지금 바람이 기본적으로 초속 30m가 달하는 바람이었기 때문에 이 헬기 규정상 초속 15m 이상이 되면은 진화 헬기를 투입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륙을 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담수를 해야 되거든요. 물을 담아야 되고, 그 물을 담는 과정에서 초속 15m 이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이제 구조대원이라든지 헬기 조종사가 또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서 아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지금 방화선을 구축하고 대기를 항상 상태에서 바람이 좀 잦아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아까 지금 한 3시 반경쯤 이때 4시쯤이죠. 4시쯤에 지금 강릉의 바람이 초속 5.3m 정도로 잦아들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헬기를 투입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펜션에서 사망자 한 분을 발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이 산불 전소가 된 펜션에서 사망자 한 분이 들어왔다는 속보가 막 들어왔는데요. 오늘 보면은 이 바람이 하도 많이 불다 보니까 주민들이 대피를 빨리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한 분이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해야지 안전합니까? 네, 일단은 TV라든지 라디오를 통해서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또 현장에서 소방당국에서 아마 대피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안내에 따라서 즉시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결국 그 대피가 됐을 경우에는 산불이 이제 산불이 그러니까 산불이 커지게 되면 물기를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한 다음에 구조를 기다려야 되고, 뭐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의 이제 인화물질, 연소물질을 좀 주변에서 제거를 하고, 돌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신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마 건물 내에 있었을 경우 지금 산불은 사실 굉장히 급속하게 번지기 때문에 대피 시간을 아마 안타깝게도 놓치셨던 것 같아요. 방금 그 희생자분께서는. 그래서 빨리 조금 정보를 지금 확인하셔서 최대한 그러니까 산불이 생각보다 급속하게 번지고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하시고 대피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 주불은 잡았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고 또 잠부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까? 뭐 자칫 잘못하면 다시 불이 살아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깁니까? 네, 일단 최근에 있었던 그 보령 산불 같은 경우는 주불 진화하는 데만 해도 21시간이 걸렸고요. 홍성 산불은 5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릉 산불 같은 경우는 주불 진화가 8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지금 주불을 제압한 거거든요. 진압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다시 잔불이 살아나서 다시 주불만큼 번져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부를 잡았다라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잔불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네네. 진압이 돼야지만 다시 예. 또 불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네. 다행히도 지금 날씨가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좀 내리고 있고요. 네. 강풍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거든요. 네네. 해가 지면 또 이 진화 헬기가 뜨질 못합니다.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진화 헬기가 뜨지 못하는 그 시간까지 최대한 불을 네. 제압을 하고 예. 그다음에 잔불의 방화선을 정리를 해서 아마 오늘 만약에 지금 최대한 제압을 해서 잔불까지 정리하면 다행이지만 네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방화선 구축하고 예. 대피하고 그다음에 지금 잔불까지 지금 진화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소방당국에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오늘 오전에 소방 대응 3단계를 발령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올해 들어 가장 최고 대응 수위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최고 대응 수위였고요. 네네. 소방 대응 3단계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소방이 다 모이는 거고 산불 대응 그렇군요. 3단계도 뭐 최고의 역량을 투입을 하는 건데 네. 이 지금 상황이 올해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강릉 산불이 굉장히 컸고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산불이 굉장히 많이 좀 발생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날씨가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건조해지고 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특히나 바람이 불었을 때 이 건조한 날씨에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산불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추정이긴 하지만 강풍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신주를 건드려서 불이 났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작은 그러니까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예. 또 뭐 겨울 같은 경우 화목난로에 의해서 또 발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아주 작은 티끌의 불씨가 이 건조한 그 날씨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그 침엽수림들 뭐 이렇게 소나무 같은 나무들에서는 굉장히 또 그 유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이 네. 굉장히 급속도로 번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굉장히 이제 강풍이 불어버리면 예. 이제 뭐 산에서 산을 넘어 그런 지역에서 지역을 넘어가는 그런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산불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산불 발생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개인들도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뭐 예. 흡연이라든지 담배 뭐 이런 그 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치사 도구 이런 거 버너 이런 거는 네. 절대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 예, 그렇죠. 또 이제 네네. 네, 뭐 통제구역 같은 경우도 출입을 하지 마셔야 되겠죠. 통제구역은 당연히 위험 지역이고 산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가지 말라고 막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정 장소에서만 뭐 취사 예약 모닥 이런 것들은 좀 하지 않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이 산불 같은 경우는 작은 산불이 크게 번지기 때문에 네. 발견 즉시 119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자의 위치 방향을 정확하게 119에 알려주셔야지 빨리 산불을 초기에 제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만약에 작은 산불이어서 조금 이제 불씨 정도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신속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네. 또 외투나 나무까지 흙으로 예. 뭐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면서 또 119에 진화를 했다라고 해도 119에 다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예. 또 이 불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네. 방법으로 산불을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구소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반 산불 진화 헬기 6대 투입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속 30m의 강풍 때문에 공중 진화가 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람이 잦아들면서 헬기가 진압을 했고요. 그리고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주불이 거의 지금 진화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조그만 불씨가 이렇게 큰 불로 번지는 게 요즘 산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펜션에서 사망자 한 분이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펜션이 아니고 일반 주택에 계시는 주민 중에 한 분이 아마 나오지 못하고 불이 난 집 안에서 전소된 주택 안에서 지금 사망자 한 분이 발견이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잘 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희생자가 이렇게 나오는 게 산불이 갖는 아주 무서움이 아닌가 싶은데요. 펜션 인근의 주택 사시던 주민 한 분이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오늘 강릉 산불로요. 차량 통행 통제됐고요.
태풍급 바람으로 KTX 동해, 강릉, 누리로 열차도 운행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람이 강했고 산불이 번지면서 강원도 지역에서는 아주 비상사태가 거의 발령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신지호 의원님, 이 산불 저희도 주의해야 되는데 사실 옛날에는 뭐 담배도 피고 취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은 화재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현상으로. 전선주 뭐 이런 거죠.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빨리 좀 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게 뭐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자, 대통령실은 산불 확산에 대해서 진화의 총력을 기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오늘 산불 이제 주불은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 영 교수 말씀하셨듯이 잔불 정리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주의 깊게 살피고 오늘 밤 가기 전에 빨리 좀 다 진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산불로 인해서 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죠. 경포대 인근까지 번지면서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강릉 경포대 현판 7개를 떼서 인근의 오죽헌 박물관으로 옮겼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만 강원 유형 문화재인 강릉 방해정 일부가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도 또 일어났습니다. 산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 소나기가 내리면서 주불 진화에 거의 성공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나머지 잔불까지도 다 진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밤사이 불이 번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치단결해서 지금 진화에 나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 클럽 초청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외신 기자들이 이 대표 측근의 뭐 연이은 사망 이와 관련된 질문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Forgive me for asking this question. It's a personal question that is in the public interest. 5 persons close to you have died, as of course you know. This raises a question.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to know? 워싱턴 타임스의 앤드류입니다.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 주변의 분들이 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워싱턴 타임스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5명이 사망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 그럼 위험한 인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신 때문이 아니라 검찰 수사 때문 아니냐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대응을 했는데요. 자, 정혁준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5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2021년에 2명, 2022년에 2명, 그 다음에 2023년에 올해 1명 그 사망하셨고 대선 전에 3분이 돌아가셨고 대선 후에 2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2명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는데 3명 유한기 본부장, 김문기 처장 그리고 이제 전모 비서실장 이렇게 3분은 이재명 그 대표 밑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특히 전모 비서실장 뭐 유서 이야기도 나왔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지금 내가 곤경에 처해져 있는데 그다음에 모든 책임이 나한테 전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 절망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특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그 돌아가신 3분, 5분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처럼 아예 등을 돌리고 그
싸우든지,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 김용, 정진상 이 세 분은 끝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 편을 갖다 들든지 네. 이런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모든 책임을 검찰에게만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외신 기자들도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안타까운 목숨이 이렇게 사망으로 이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5명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만 한 명 같은 경우는 고발인으로서 그냥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은 또 제외되어야 되고요. 또 조사를 받던 분들이 참고인이어서 자신의 범죄 사실과 전혀 무관한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걸 이재명 대표와 그냥 연관시킨다. 이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검찰 수사를 처음 받아본 사람, 특히 공무원이었던 분들은 굉장한 압박을 받아요. 특히 특수부 수사를 받으면 자신의 핸드폰이라든가 자신의 가족이라든가 자신의 지인들까지도 모든 것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조사를 받고 추궁을 받기 때문에 그 심리적 압박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의 압박을 줘서는 안 됐다. 그래서 수사의 어떤 선이 중요한 것인데 이게 마치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동안 내내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제 끝나지 모를 수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탄이 자신에게도 돌아와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압박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비난을 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해서 한 변호인의 전역을 받는다고 해서 비난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호인까지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도 수사에 있어서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또 진실 발견 과정에서 너무 강압적인 수사가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진술이 왜곡되고 허위 진술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좀 절제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신현님 보시죠 어때요? 근데 왜 강압 수사 때문에 죽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강압 수사가 뭐가 강압 수사인지 구체적인 근거 하나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앵무새처럼 그냥 강압 수사 때문에 검찰이 이 무고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다, 이게 검찰 살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자신이 있으면 검찰을 저 살인죄로 고소를 하세요. 고소를 하던가 고발을 하던가. 근데 그냥 틈만 나면, 그리고 저 진짜 좀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 클럽 가갖고 하는데 외신 기자들도 저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의 부덕함의 소치라든가, 과거에 우리 정치인들은요,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어떤 사법적 책임이 있고 없고를 네? 떠나서 나의 부덕함의 소치로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든가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저 예. 외신 기자들 앞에서 검찰 때문에 죽은 거다. 그럼 대한민국 그 형사사법 시스템이 막 후진국이다. 이런 식의 폭로를 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발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워싱턴 타임즈 기자가 그 이재명 대표는 위험한 인물인가 그 물어본 말뜻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위험한 인물이라는 게 5명, 주변에 5명, 그중에서 4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 외신기자 클럽에서는 그래도 좀 어떻게 나를 수사하다가 그렇게 돼서 안타깝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우리 그 언론에는 미친 칼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이 미친 칼질이고 그다음에 김문기 씨는 본인이 아예 몰랐다고 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극단적 선택들이 나왔을 때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을 지금 한국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이 쭉 추적을 봐온 거예요. 예. 봐와서 본인이 위험한 인물이라고 물은 것은 상당히 저는 그 함축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외신에서도 예. 과연 이것이 그 정치 보복을 하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정치 보복을 하는 후진국인가 아니면은 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네네. 이것을 지금 유심히 예. 지켜보는 이 상황이란 것을 오늘 그 외신기자 클럽에서 나왔죠. 알겠습니다. 외신기자 클럽 이번에 간담회 기자회견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 측이 외신기자 클럽에 요청해서 아마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 시기에 아마 한미 관계도 그렇고 도청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아마 한일 관계까지 이 대표가 요청한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의문의 질문을 받는 바람에 이 대표가 상당히 좀 당황스럽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그런 질문이 나올 줄은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외신 기자들도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측근이죠. 수억대 뇌물을 수사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실장의 4차 공판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또 작심 폭로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자, 재판 내용 살펴보기에 앞서서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진상이 그 당시에 저하고 김용하고 셋이서 줄기차게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다닌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선거 때 전까지 줄기차게 다녔어요. 술가 험원 낼 때 나중에 몇 천만 원을 냈으니까. 시장 되기 이전부터 한 10억 정도의 자금을 만들자 서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술값을 대납을 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아주 핵심으로 들어갔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적인 여지가 있어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상 씨나 김용 씨나 사실이 아니라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무슨 법적 조치라도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상황들을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만 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그럴 상황인 것 같은데 유 전 본부장 계속해서 지금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게 보면 2009년, 10년 뭐 줄기차게 다녔다. 그래서 2009년 말부터 좀 가까워졌다. 이런 언급도 좀 한 것 같아요. 4천만 원이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박승민 전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래서 유동규 씨의 유튜브 출연이 좀 위험하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재판부에서는 유동규 씨의 유튜브 출연 그 분량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유동규 씨의 발언이 기사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론전이 펼쳐지게 되면서 사실은 일방적인 그 이야기를 공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유흥주점을 갔다, 뭐 단란주점을 갔다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상당히 자극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사실은 이미 폭로성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진실을 가릴 수도 없으면서 동시에 명예훼손까지 이뤄질 수 있는 측면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들이 과연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뭔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는 있지만 결국에는 재판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 유튜브에서도요. 유 전 본부장이 이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어서 보시죠. 나로도 김인섭이 가는 그 횟집. 백현동의 그 김인섭. 어쨌든 이제 그때 이제 김인섭 씨 이제 집에서 처음에도 만났었고 이재명이 처음 만날 때도 그 집에서 만났고 그날도 그 집에서 만났어요. 그래갖고 나는 이거 멋있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 김용한테 이번에 우리 그냥 한번 이재명 밀어볼까? 그랬더니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대. 그래서 이제 정진상을 보자고 그랬어. 정진상 나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의형제 합시다. 그리고 한 분의 주군을 모십시다. 술 먹으면서. 네, 당시에 이제 횟집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어서 이제 조금 전에 공개된 또 유튜브에선 술자리 관련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정진상이 그 당시에 이제 서현동에 2009년부터 저하고 김용하고 셋이서 줄기차게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다닌 서현동의 소재에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소속이 되는 아가씨가 딱 2명이라서 그렇게 안 쳐줬어. 2009년부터 2010년 선거 때 전까지 줄기차게 다녔어요. 술가 험원 낼 때 나중에 몇 천만 원을 냈으니까 매일 가장 거의 진짜 도장 안 찍으면 그 금액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하겠네. 10월 달이면 거기만 다닌 게 아니에요. 서현동 소재 또 다른 집도 다녔어요. 거짓말을 하면 제가 수위가 점점 높아질 거다. 이분들이 하다못해 그러니까 술 마신 거 정도도 인정을 안 하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다 드러난 건데. 네. 자, 술 마신 거 인정할 수가 없죠. 인정하면은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아닐 거고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주
강하게 말은 합니다만 이게 나중에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본인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술값 냈다는 부분, 구체적인 묘사, 뭐 단골이 있었다, 뭐 몇 군데 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고 있는데요. 거짓말하면 수위가 높아진다. 이런 또 이야기까지 덧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혁기 변호사,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 무고죄 비슷하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진상, 김용, 더군다나 만약에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이 돼 있다면 그건 이제 공직자였으니까 뇌물죄가 향응도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가까웠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정진상, 김용과도 매우 가까워서 거의 뭐 매일같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술 마셨다. 그것도 고급 술집에서.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된 게 2010년입니다. 그때 뭐가 됐냐면 유동규를 뭘 시켰냐면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재선을 하니까 더 중요한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을 갖다 시켰고 2018년도에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되셨는데 그때는 진짜로 그 폼나는 자리인 경기관광공사의 본부장도 아니고 사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등과 이렇게 어울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측근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갖다 했어도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는 측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2009년부터 술을 마셨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2009년도에는 유동규 씨가 뭐였냐면은 성남에 있는 뭐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 조합장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 천만 원씩 술을 갖다가 먹는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날짜를 착각했나? 왜냐하면 뭐 시설관리공단이나 뭐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 본부장으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돈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개 리모델링 조합장이 그렇게 큰 돈으로 매일 술 접대를 갖다가 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이제 2009년에서 2010년이고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갚았다 이런 취지로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본인이 어디서 그 돈이 났을까? 그 부분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것도 좀 근거가 나와야 되겠죠. 다만 검찰이 입수한 술집 그 관계자들의 이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그건 남욱 변호사 겁니다. 그건 다른 내용이긴 한데 거기 보면은 이제 남욱 변호사가 나중에 술값을 내달라 뭐 이렇게 요청하고 뭐 누구 왔느냐 실세냐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았던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남욱 변호사와 연관된 그런 돈이고 2009년, 2010년에는 남욱 변호사 알았나요?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서 그 돈이 나왔을까 한번 따져봐야 될 그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장 선거 전부터 측근들 간에 10억 원의 정치자금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들 만나서 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시죠. 아까 공판 중에도 정진상 이제 실장 측에서는 계속 유도신문 한 거 아니냐라고. 그냥 뭐 빠져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저는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시장 되고 나서 10억 원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시장 되고 나서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시장 그 되기 이전부터 한 10억 정도의 자금을 만들자 서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 계획이 정진상 실장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가 됐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재판에서 같은 취지 증언을 했다고 하고요. 10억 자금 만들자고 이제 결의했다 이 정도입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앞에 것과 이번 이야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저는 유동규 씨가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술을 4천만 원 이상 먹었으면 그 돈은 어디서 났겠어요? 만약에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돈의 출처를 바뀌고 그걸 검찰에 진술을 해서 이게 뇌물 용도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뇌물죄로 본인이 처벌받았고 공범이 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건데 꼭 왜 저렇게 유튜브로 하면서 자신의 입으로 해먹을 거 자신은 다 해먹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지만 나는 지금 반성한다. 그러니까 너도 반성해라. 너가 반성하지 않으면 내가 점점 더 수위를 높여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자신은 이 잘못을 해서 반성을 하면 그건 잘된 것이고 남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유죄가 인정되면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것이고 무죄가 인정되면 또 억울함이 소명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자백하니까 너도 자백해라.
내가 반성하니까 너도 반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사생활까지도 폭로하겠다. 이런 취지의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또 이러한 어떤 유동규 전 본부장의 행동들이 오히려 정진상 씨나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탄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억울하고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검찰에 가서 더 자수하시고 술값을 뇌물 받아서 먹었으면 그것도 좀 자수를 해서 본인이 말한 대로 좀 사실관계를 더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그 정진상 김용 씨와 술을 먹었다, 뭐 수백 번, 수천 번 먹었다 이야기 처음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 거는 수천만 원 먹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4천만 원 이야기는 법원에서 했어요. 법원에서 정인 선서를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그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위증도 되죠. 위증도 됩니다. 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은 2009년에 왜 4천만 원, 그러니까 2009년부터 먹기 시작해서 2010년 성남시장 선거가 끝난 6월 달에 4천만 원을 갚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외상값을. 그러면 왜 4천만 원을 갚았느냐. 이게 맥락이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나왔던 게 2009년, 그러니까 2010년 성남시장 되기 전에 2009년에 유동규, 정진상, 김용 씨가 모여서 도원 결의를 했다. 대한민국을 먹자.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그리고 그 직후에 또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은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우리 10억 원을 만들자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억 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건설 쪽으로 가겠다. 유동규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시설공단으로 갔죠. 그리고 그때 그 이후에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고 대장동뿐이 아니고 성남에 상당히 개발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뭐 백현동도 있고 위례 신도시도 있고 정자동도 있고 그러니 내가 가서 건설을 내가 담당을 하겠다. 그때부터 이렇게 구도가 짜여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라도 없이 내가 4천만 원치 술 먹었다 이러면은 그 돈 어디서 났고 왜 먹었느냐가 나오지만 2009년 201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계속 맥락 있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걸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는 있겠지만 일단 일관성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아니면 아닌 대로 법적 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말을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서 하고 있고 정진상, 김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은 법적 조치를 한다면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은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한 말이 증거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한문과 다름없다 이런 증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정진상이 안 거치고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일이.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진상이 결재가 없으면 이재명이 사인 못 받지. 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와 한 몸이다. 이런 부분은 정 실장이 한 게 이 대표가 한 거다. 이런 취지로도 읽혀요. 어떻게 보세요, 신 의원님?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요.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런 얘기를 성남시장 시절인가요? 김용에 대해서 나의 분신이다. 공개 속상해.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김용보다는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하고 더 가깝다는 걸 다 아니까 우리가 분신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얼핏 생각해 봤는데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보통 뭐 신복이다 뭐 하는데 근데 분신도 굉장히 강한 얘기. 내 몸의 일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한 몸이다. 운명 공동체다. 김용이 그러면 정진상은 그거 이상의 분신 플러스 알파가 되는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박성일 전 비서관.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실제로 사인은 하고 결재도 했습니다만 본인은 뭐 원칙대로 했고 법대로 했다 이런 취지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진상, 김용은 구속돼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재명 대표와 이제 연결고리가 마땅치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연결고리가 입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뭐 정진상 씨와 김용 씨와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성을 주목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 인과관계가 모두 성립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알고 모든 사실을 묵인한 것 아니냐가 검찰의 주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그 관계성을 돋보이게 하는, 관계성을 부각시키는 일화들을 늘어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증이 되지 않는 것은 어쨌든 시장이고 뭐 자치단체 장이었기 때문에 결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뭐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종의 공모라든지 뭐 아니면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과연 알고도 묵인했냐, 이런 사실은 사실 논리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실제로 검찰에서도 계속 주된 혐의로 집중했던 것이 428억 약정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돈은 일단 지급된 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428억을 받는 것을 약속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받았다. 이 모든 것들을 검찰에서는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결국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이게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에 비해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법정에서 가리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428억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선상에 놓고 지금 추적 중이다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증거가 나올지는 저희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그 부분입니다. 한편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는 최근 해프닝으로 파명났던 이 대표 선친 묘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거기 돌 놓인 거 몰랐겠느냐, 뭐 이런 지적인데요. 과거 이 대표의 추석 성묘 모습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 아버님 묘소까지 해가지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거 몰랐을 것 같아요. 위기가 오니까 전환용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그걸 던졌잖아. 자기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렇게 난감하게 만들었지. 자기 그 부모님 묘소에다 가갖고 자기 부모님한테 미안해. 근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허락도 없이 해가지고 그랬다고. 형사처벌은 내가 좀 안 되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있잖아요. 그게 납득이 되십니까? 근데 이재명이 되게 실수한 게 있어요.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요. 성묘하는 거 영상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가 있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를 자기 거기 나와요. 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저 아래 여기가 바로 아버님 산소, 여기는 할아버지 산소. 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거 뭐냐면 사실로 완전히 드러나도 현장이 찍혀도 CCTV도 그렇잖아요. 남들이 모르면 넘어가는 거고 남들이 알아. 그러면 그때 이제 몰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뻔뻔해. 내가 정말 나도 이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네, 저 돌, 뭐 생명기 이렇게 쓰인 돌이 묻힌 게 작년 초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작년 추석 때 이제 성묘 가면서 그 묘소를 둘러봤단 말이죠. 그랬으면 한번 둘러봤으면 그게 있고 구멍 뚫린 거 이런 게 알았을 텐데 왜 그때는 말을 안 했냐면 이런 취지로 좀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문족에서 그 생명기 돌을 묻었다는 것이 이 대선에서 지고 나서 지방선거 때 개항을 보선을 놨지 않습니까? 거기서라도 이기라고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4월이나 5월에 그때 그 돌을 묻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10개월 후에 저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10개월 후에 공개를 했는데 육안으로 보면 훼손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진 찍은 거에서도. 그러면 그 사이에 10개월 사이에 한 번도 안 갔었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추석에 간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설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선친의 기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한 번도 가지 않았겠느냐. 그걸 왜 갑자기 10개월 후에 내가 발견을 했다고 하느냐 이건데 그러면 왜 그러면 그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생명살, 그 민주당에서는 살로 보인다고 해서 배우가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시점이 이재명 대표가 저걸 새벽 3시 50분쯤에 SNS에 올렸는데 그 시점이 바로 뭐 비서실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날이에요. 그 다음 날인가, 그것이 논란이 된 시점입니다. 발인이 된 다음 날. 네, 발인이 된 다음 날. 논란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시선 돌리기를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걸 알고 있던 걸 시선 돌리기를 위해서 이것을 공개를 한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저기 이제 저 생명기 저거를 쓰신 분이 있잖아요. 이 분이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쪽 세계에서는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이분이 뭐 저 인간 문화재로 돼 있고 뭐 저쪽 분야에 아주 있고 저 생명기라고 하는 거는요. 저분이 저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고요. 특허청에 등록까지 해놨어요. 자기 고유 상품으로요.
그리고 여러 차례 저런 것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봉분을요. 무덤 주인의 동의 없이 저런 것들을 하면 봉분 훼손이 되잖아요. 네. 근데 법적으로 보니까 이 봉분 훼손을 하게 되면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어요.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85세 이 직관, 풍수지리 전문가는요.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 주인의 동의 없이 저런 걸 할 경우에 크게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 10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 측에 알리지도 않고 있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저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 문중에서 바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한참 뒤에 했느냐. 그것도 이제 좀 논란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밝힌 시점과 관련해서 유동규 씨 또 저렇게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나온 것과 관련해서 이 정진상 전 실장 측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유동규 씨는 나와서 마음대로 말하는데 자신들은 갇혀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 한마디 했는데 들어보시죠. 최근 정진상과 김용이 유동규 씨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동규 씨는 구속되더라도 그들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닫고 기다리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약속을 지킨 유동규 씨가 1년 후 구속기간의 만기로 출소하자 오히려 그들은 유동규 씨를 범죄자로 칭하면서 왜 범죄자인 유동규 씨가 왜 풀려났는지를 반문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운동장은 기울어진 것이 맞습니다. 유동규 씨에게는 거대 야당이라는 무게추가 없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 측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은 거대 야당이 뒤에 있는데 본인은 없다. 오히려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 유동규 씨의 변론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대 야당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거대 야당 대표가 압수수색을 340여 회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인허가 서류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검사 60명이 투입됐어요. 60명 정도면 광주지검 정도 수준인데 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거대 야당이 뒷배가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오히려 거대 야당 대표이고 거대 야당 대표와 지인이기 때문에 더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그래요. 뭐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재판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구속시켜 놓으면 솔직히 변호사들이 구치소로 가야 돼요. 구치소 가서 만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네.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가 억울한 점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해주면서 편하게 재판을 준비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구속돼 있으니까 변호사가 다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통해서 정당하게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받고 네. 유죄면 구속이 되는 것이고 무죄면 또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구속돼 있었잖아요. 근데 억울하다고 하고 자신은 진실인데 자꾸 검사는 허위라고 하면서 또 구속을 시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무죄 판단이 나기 전에 네. 1년 이상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어떻게 해서든 유죄를 만들고 싶다, 네. 입증하고 싶다, 이건 알겠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피의자들에게도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 올바른 적법 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 전 실장 측이 요구한 게 또 있어요. 검찰이 자꾸 유동규 진술 조서를 나중 것만 선별해서 제출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재명 잘 모른다 아니다 이랬던 거는 왜 안 내느냐 이런 주장이죠. 그랬더니 그 변호인이 기꺼이 제출하겠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향해 약간 한 말을 남겼습니다. 뭔지 한번 보시죠. 정진상은 유동규 씨가 진술을 번복했다며 유동규 씨가 풀려나기 전에 한 진술이 담긴 조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동 씨는 기꺼이 그 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서를 모두 열람하고 계시는 그분께도 유동규 씨가 의리를 지키기 위해 했던 거짓말이 담긴 조서에 일독을 권하겠습니다. 예, 조서를 모두 열람하고 계시는 그분이란 말을 하면서 의리 지키기 위해 했던 거 한번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 조금 전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정진상, 김용 씨 그 변호인이 말하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도 네.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석 불허 사유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그다음 재판 관계인한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혐의 자체에 증거인멸 교사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구속되기 직전에 PC 자료 대량 삭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구속되기 직전에 유동규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그런 문자를 보낸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기 이전에 사실은 보석이 허가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요즘은요 검찰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요 조서 다 주거든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변호인들이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마치 검찰이 뭘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자기 그 변호인들이 오히려 일을 안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이 조서가 형사재판 기록이 되게 많아요. 그거 읽는데 이제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아무리 본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만약에 그 조서를 열심히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러면 당무는 누가 하나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동규 전 본부장, 정진상 전 실장 측의 요구, 주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화법을 비꼬는 편의점에 간 한동훈 이런 패러디물이 화제가 됐습니다. 웹툰까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번엔 편의점에 간 이재명이란 또 풍자글이 또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앞서서 이 편의점 풍자와 관련된 김의겸 한동훈 장관의 반응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매번 국회나 법무부 앞에서 독서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편의점에 간 한동훈 해가지고 SNS에서 유행을 하고 있던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동훈 시리즈가 대박 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짜증, 왕재수, 분노유발의 대명사로 한동훈 장관이 등극한 것 같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적 인물이니까 저는 풍자의 대상이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맞고 제가 하는 답이 틀리다면 이렇게 국회에서는 반박하지 않고 라디오 달려가서 저 없을 때 뒤풀이하거나 이런 거 만들어서 열심히 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거 얘기 나와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장관 패러디물이 나오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또 만든 겁니다. 근데 이 풍자 글은 주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을 가지고 이제 붙였는데 좀 억지스러운 것도 있고요. 좀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는 그 저소고, 비속어 같은 것도 들어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꼬집는 그런 패러디물입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양쪽 패러디물을 만든 사람들이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이 뭐 마치 진영 싸움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편의점에 간 것은 주로 한동훈 장관의 어투를 가지고 비꼰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 반문을 하는 이것을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진영끼리 만들었다면은 이렇게 가볍게 공격을 하고 크게 맞은 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패러디는 만약에 진영끼리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뭐 욕설 같은 것들 지금 차마 이렇게 표현하지도 못하는 이런 욕설들도 있었고 마지막에 이 욕설을 하니까는 그러면은 종업원이 이 감옥 종업원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까.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것도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에서 그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감옥 갈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만든 것을 보면은 정치적 목적은 어느 정도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하나가 죄송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가볍게 이렇게 뭐 풍자가 됐다면은 조금 팩트로 폭격을 당했다. 그렇게 뭐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약간 먹지성도 있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 그 유세 때 했던 감옥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또 여기 하나 덧붙여서 편의점에 간 김혜경 여사까지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패러디가 아무래도 뭐 양산될 그럴 조짐도 보이는데 박수민 전 비서관 보실 때는 이런 현상들이 바람직합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이제
풍자 만화가 네. 만들어지고 굉장한 화제가 됐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제 풍자의 건강한 기능보다는 여야의 양극단의 또 대결로 이게 또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나오고 김혜경 여사 나왔다면 그다음에 또 누가 나오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나올 수 있고 김건희 여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엔 나중엔 아무도 보지 않는 만화가 풍자가 되지 않고 풍자의 그 긍정적인 기능이나 사회적인 의미를 좀 상실하게 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딱 보면서 웃음이 지어지고 아 기발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 좋을 텐데 이게 또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로 온 뒤 첫 공식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공개 나들이죠. 뭐 공식이라기보다는요. 약 1년 만인데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대통령님? 네, 앞에를 안 보고서 넘어지려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박근혜 대통령 화성산 동화사 방문을 우리 국자들이 환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난의 종지부를 찍어주신 우린 5천년 역사 속에 일찍이 없던 성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하신 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네, 첫 공개 행보다 보니까 많은 언론인들도 가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총선 1년 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해석들을 좀 했던 거죠. 그랬더니 박 전 대통령 일절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건강이 많이 회복한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 번 발을 좀 헛디딘다든지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앞을 잘 안 보면 잘 넘어져서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신 의원님, 이거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정치적인 해석보다는요. 좀 긴 수영생활하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구나. 이렇게 훈련한 지 뭐 1년 가까이 됐는데도 나들이가 이제 저렇게 처음인 거 보면은, 그리고 지금도 보면 한창 때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뭔가 이제 거동이 좀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요.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거를요, 오히려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뭐 지지 선언도 하고 그게 뭐 결과는 뭐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 또 총선 1년 전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여의도 바닥에서 떠도는 풍문 중에 하나가 지난번 이제 사면복권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좀 핵심적으로 일했던 분들이 이제 사면복권이 많이 됐는데 그분들이 권토중례를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근데 아무래도 이제 TK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기는 여의치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뭔가 뭐 다른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 타이밍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거를 억지로 또 거기다 갖다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구 사저 찾았을 때 힘들 때마다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 기다리며 견뎌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한번 보시죠.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저에 대한 사면이 결정된 후에 이곳 달성의 여러분들이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 때가 지난해 3월, 그러니까 거의 1년 전의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적인 움직임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게 총선 1년 전이어서 정치계에서는, 정계에서는 약간의 의미부여를 하려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총선 1년 전인데요. 여권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검사 출신 30명 공천설, 대통령실 출신 수십 명 출마설, 이런 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검사 공천이라니 어떠냐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당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찌라시다.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당대표인 자기가 용인하지 않겠다. 검사들 뭐 수십 명 들어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질문이 들어가겠죠. 그럼 대통령이 하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1년 전인데 선거 제도도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네. 지금 논의하고 있죠. 예. 공천 룰은커녕 무슨 어떤 기본적인 가닥도 잡히지 않은 상태고 지도부 지금 막 출범을 했고 이 상황에서 물론 검사들도 뭐 참정권이 있으니까 검사 출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물론 그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찍어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일단 상향식 공천 원칙이고 하면은 검사 출신이 가서 경선에서 이겨 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뭐 30명, 40명 이야기하는 쪽이 민주당 그리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 비주류 쪽입니다. 공천에 좀 위험을 느끼는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 D-1년에 보면은 각 언론에 각 그 출마 예상자 명단이 다 나옵니다. 제가 전국 걸 한번 스크린을 해봤어요. 검사가 그렇게 30명 나올 정도 검사 출신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물론 뭐 검사 생활을 한 1, 2년 했던 가령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검사 출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 2년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뭐 검사장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검사 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서 이게 그 출마 예상자 명단 보면 아예 명단에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차출이 될지도 모르지만 거기서 가상을 해서 지금 이렇게 검찰이 무더기로 쏟아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 거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이 프레임을 더 굳히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죠. 자, 그런데 뭐 여권에서는 한동훈 장관 가장 대표적으로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런저런 검찰 출신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이 출마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장관님, 다음 총선에 출마 예정인 현직 검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 저한테 물으시는 건 이상한 질문 아닌가요? 네, 알고 계시면 좀 이상할 뻔했습니다.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맡고 있었던 재판이나 수사의 공정성, 그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마 전까지 좀 냉각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도 판사 하시다가 출마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승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지만 냉각기를 가지고 출마를 했어요. 1년 남짓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김기현 대표가 오랜만에 제 목소리를 낸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대통령이 만들어준 대표이다. 그래서 대표가 솔직히 사실대로 자신의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울산에서조차도 큰 패배를 당하면서 아마 이제 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처할 수 있고 총선 1년 앞둔 시점에서 아마 제 위치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국민들께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또는 대통령실에 있는 검사 출신이 많이 출마를 할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측면이 있어요. 다만 국민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국민의힘에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검사가 출마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여야 대표 모두 총선에서 지면 자신의 설당 없다는 거 다 알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 이기는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나올지 안 나올지 본인은 뭐 전혀 모른다,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정말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근데 이번 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인 한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제 현행범 체포 기소가 됐는데 여성 검사 예비 검사더라고요. 법무부가 임명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현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도대체 누군지 아냐고는 왜 물어보신 겁니까? 갈게요. 예, 길 막지 말아주세요. 법조인 되고 싶은데 왜 그러셨어요? 변호사 시험 합격하시면 변호사 활동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찰 누구 라인인지는 왜 여쭤보신 거예요 도대체? 시험 합격도 안 했는데 특권의식 벌써 생기신 건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검사 임명 안 되면 소송하실 건가요? 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검사 임용 예정자, 더구나 뭐 누구나 다 조심해야죠. 주폭이라는 건 정말 안 되는 일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권위의식, 너 누구냐, 누구 라인이냐,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저건 뭐 말이 안 되고요. 검사 임용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검사가 임용되려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저분은 아마 변호사 시험만 치고 아직 합격 여부가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를 임용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냥 제청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저런 사람을 검사로 임용하라고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령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임용을 하겠다라고 그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임용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절차적으로는 뭐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법적인 소송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한번 지켜봐야 되죠. 저런 사람이 검사 돼서 되겠습니까? 사실관계 따져서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조 전 장관 이야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자, 19일 전북 전주에서 자신이 쓴 책,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조 전 장관이 전주울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제기됩니다. 자, 박수민 전 비서관, 조 전 장관 출마합니까? 항상 근데 이분은 출마설이 좀 따라다녔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딸인 조민 씨가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서 정치에 입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세간에 관심이 좀 쏠려 있는 가족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녀가 다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출마설은 상당히 좀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일단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공직을 수행하거나 할 때에도 이제 정치인이 될 생각은 없다라고 선을 여러 차례 그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쨌든 가족이 재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안 내부가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제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나서기까지 그 기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 1년 앞두고 누구는 한다, 누구는 안 한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